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 오랜만에 모셔서 윤석열 당선자 공약 중에 좀 들여다볼 만한 것들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괜찮습니까? 네, 지금 방금도 누구 한 명이 지금 목이 칼칼해갖고 검사했더니 그 나왔다고 그래서 이번 주 자기를 누가 대처할 거냐 그래서 막 쉬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는 물론 대부분 확진이겠죠.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나도 확진이라고 하고 쉴까? 하는 해도 될 만큼 확진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예, 이제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약들 쭉 보니까 이런저런 돈 나가야 될 것들이 꽤 있고 세금제도 바뀌는 것도 꽤 있고 이제 하니까 이것저것 좀 들여다보다가 요건 좀 신경 쓰이는데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여튼간에 뭐 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 세입과 세출, 세금 관련해서 네. 아마 이번 선거 때도 가장 큰 영향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손실회피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득이 있다는 것보다 내가 더 뺏긴다, 세금으로 뺏긴다,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 재정 건전성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양쪽이 다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를 안 지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러면 저희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네. 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또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모순되는 주장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사실은. 그리고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고 대선 때부터는 쭉 그래도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세입 마련, 그러니까 재정 마련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 돈 어디서 날 건지.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이 돈 어디서 마련할 건지 물으면 예. 세출 구조 조정하겠다. 그냥 근검 절약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만 하죠. 그게 뭐 그럼 그렇게 해서 하지 어디서 돈 찍어서 씁니까? 예. 그래서 그 욕 안 먹고 세출 구조조정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세목과 세출을 구조조정할 건지도 기입하도록 네. 예를 들면 뭐를 없애겠다, 뭐 지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합산해서 나오도록 해야지 그냥 그게 공약 가계부죠. 뭐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 거기에 표 잃는 게 많으니까 또 그건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나마 접근한 건 SOC였죠. SOC였는데 그것도 요즘은 이제 그걸 많이 풀어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잉여금을 쓰는 것, 구조조정하는 것, 예. 조세감면 축소하고 증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거의 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번에 이제 가장 큰 게 취임 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저 소상공인한테 이제 그 주겠다는 게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소상공인 320만 명한테 6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네. 20조가 필요해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저기 특례 보증이라든가 뭐 폐업 소상공인 보상 이런 거 쭉쭉 해서 50조 정도 네.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하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출구 조정을 하려고 하면 예.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뺄 거냐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뭐 그린 뉴딜하고 뭐 그리고 일자리 이게 지금 가장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 예, 일자리 예산. 그린 뉴딜. 예. 뭐죠?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이 그린 뉴딜이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린 뉴딜을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원전 이것 때문에 뭐 태양광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광 보조금 좀 줄여서 이거 쓰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 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태양광은 그 뭐 조 단위도 안 돼요. 그리고 한전에서 이제 전기요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설치 비용만 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력 기금이라는 곳에 나가고. 평소에 한전이 그 대신 많이 좀 주죠. 예. 사실상 보조금을. 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뭐냐면 전기차, 수소차,
그 보조금. 예, 빅데이터 뭐 이런 IT 관련한 것들 이런 게 근육들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옛날에 하던 거를 좀 늘려서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돈 빼서 여기로 돌릴 돈 별로 없을 거다. 예, 만약에 빼게 되면 그쪽에서 지금 이제 지원받던 곳들에 이제 어떤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벌써 이번에 열흘 만에 거의 그 3분의 2가 예약이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보조금이. 예.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안 사겠죠. 이제 그러면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뭘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조 원을. 예. 왜냐면 그 전에도 기재부가 뭐 없어서 그 지출 조정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일부러 뭐 이 정권이 싫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었을 테니까 뭐 노력을 하겠지만 구조조정하기가 쉽지 않죠. 예. 분명히 저도 분명히 이거 쓸데없는 살인데 참 안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도 그걸 못하지만 관료는 더 못하거든요. 관료가 그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입니다. 민원. 그리고 민원 한 명이 100명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거든요. 사람을. 네. 공무원들이 또 원래 또 편하게 사시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정책을 해결할 거냐. 특히나 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할 거냐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어디에 쓰겠다는 건 많이 마련돼 있어요. 저 아까 얘기한 특례 보증, 사각지대 보상, 그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 보증은 뭐였어요? 그 저 영세 소상공인들이 네. 그 보증이 없어서 대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일 때 예. 대출을 못 받아서 예. 그런 나라가 사람- 대신 보증서 준 거 더 예. 그거를 저리자금으로 대출을 확대하겠다. 더. 빌려주겠다. 예. 빌려주는데 필요한 돈. 네, 그렇죠. 빌려주는 데는 어차피 그분들이 갚을 텐데 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보증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보증 손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아 정부가 대신 좀 메꿔줘야 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뭐 보통 손실률을 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미소금융인가요? 뭐 그런 거 할 때 손실률을 한 7, 8% 잡거든요. 예. 그 정도가 지금 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국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이런 것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아마 그것도 사실은 이건 뭐 저는 이 재정 지출에는 항상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럼 그 임대료가 팽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하겠다. 어려운 상인들의 월세를 국가가 3분의 1 내고 네, 상인은 3분의 1만 내시고 네, 나머지 3분의 1은 가게 주인이 좀 내라. 네, 네. 덜 받아라. 예, 가게 주인이 그거 오케이 한대요? 해주는 한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안 해주면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가게 주인이 그걸 왜 해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주는 사람은 네. 매우 착한 사람이거나 임대료를 매우 높일 가능성이 있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월 100이다. 네. 그러면- 그럼 150을 일단 올리고 올려버리면 되죠. 올리고 그 전에도 왜 보면 네. 그 임대료를 반값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줘갖고 혜택 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좀 하긴 하는데 그 말을 결국은 임대료 깎아주는 만큼 네, 세제 혜택을 받아야 네, 임대인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나라에서 대주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 예산 귀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세 귀착이 있듯이 네. 조세를 결국은 부과하지만 실제 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예산도 이 사람한테 주지만 네. 딴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번에도 하겠다는. 예. 근데 이게 선한 의지가 있다고 자꾸 착각을 시장 원리를 잘 못하고 선한 의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약에 있었군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실제로 잘 진행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 최대 1,0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방지 세 개의 큰 장애물이 있는데 통화재정 정책하고 엇박제잖아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정부가 과연 협조할 것이냐, 그다음에 국회가 협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50조 원 추경에는. 네, 예.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선거 네, 끝났으니까 내로라. 에이 설마 선거 끝났다고 그 말을 바꿀 이야기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뭘 줄일 거냐 했을 네. 때는
그 그린 뉴딜하고 그 저 일자리다. 뭐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시티나 뭐 빅데이터 뭐 그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마 그 뭐 저 UCT가 요즘 바뀐 게 스마트 시티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 좀 그런 걸 줄이면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의 저 당선인의 지금 공약이 또 들어 있어요 또. 뭘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저이 첨단 4차 산업 뭐 이런 관련한 네, 있겠죠. 디지털 전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사업을 줄여야 되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 이게 도저히 줄일 데가 안 보인다. 네. 그리고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그린 뉴딜이 33조예요. 네. 그리고 일자리 28조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한 61조 정도 되는데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 정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공공근로 같은 그런 네,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이 뭐 10개월씩이지만 고용이 돼가지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그래서 통계 숫자 올리려고 그런다는 네. 또 논란도 뭐, 있었죠. 그렇죠. 양면이 있는 거죠. 사실상 복지 예산 그렇죠. 같은데 그건 노인들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노인들 그 저기 뭐죠 빈곤율이 네. 30%대로 내려갔다는 게 이제 그래도 여전히 많지만 그게 이제 기초연금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일자리 문제도 일자리 예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나마 건강한 분들한테만 돌아간다는 게 네. 실제로는 빈곤하면서 일자리도 못 구할 만큼 집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일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초기에 이거를 김동연 부총리가 적폐 예산 그래가지고 SOC 예산을 줄였어요. SOC 예산을 한 11조 정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문재인 정부 때 네, 초기에. 뭐 좀 줄여야 되니 뭘 줄이냐 할 때. 실제로 줄여서 그걸로 복지 예산을 좀 돌렸죠. 음. 그런데 이제 후기로 와서는 이제 경제가 안 좋고 그 뭐 코로나까지 오니까 지금 28조로 다시 늘었습니다. SOC 예산이요? 예. 그래서 그저 오히려 저 박근혜 정부보다 SOC를 더 많이 하는 정부가 됐죠. 훨씬 많이 하는. 아, 문재인 정부 때 SOC 예산이 박 정부보다 늘었어요. 네, 마지막 해에는 어. 저 박근혜 정부는 20조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그거를 잠깐 한 15조로 줄였다가 28조로 늘었으니까 아이러니가 많아요. SOC라는 거 하는 게 지방 균형 발전하면서 SOC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SOC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뭐 생활 SOC나 이런 것도 하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철도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정도 도로보다는 네, 도로 대신 도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 제가 볼 때는 뭐 현 정부도 그 SOC를 줄일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뭐 경기 부양이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그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 정부 현 정부의 가장 큰 그 연장선상은 요번에 이제 좀 그 뉴스에 얼핏 나오기도 하고 공약집에 있는데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거든요.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등록 금지. 기관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죠. 내연기관차. 내연 기관차. 예. 그러니까 전기차 아닌 예. 차들은 2035년부터는 새로 번호판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유럽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공약을 네. 2022년 대통령이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뭐 없긴 하지만 로드맵을 좀 뭐 목표로 삼고 하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원래 그 정도 좀 하고 있는데 목표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뭐 친환경 정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예. 40년으로 목표를 세워놨던 거라서. 아, 그걸 당겼다.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해갖고 이제 한 건데 관련 업계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뭐 바꾸겠다고 생각했죠. 그거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재정 지출의 끝판왕이 뭐냐면 재정 준칙 법제화죠. 네. 재정 건전성의 이제 그건데 법제화는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정 준칙의 법제화. 네, 부채 비율은 얼마까지 하겠다든가 이런 걸 할 텐데. 국채를 어느 이상은 찍지 마라 비율로. 예.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국가재정법에 그걸 넣을 거거든요. 예. 근데 국가재정법이 많이 어겨도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벌칙 조항이 없는 그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MB 정부 때 국가재정법에 뭐가 있냐면 조세 지출을 늘리지 마라. 네. 그래갖고 전년도까지 3년간의 그 액수의 5%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이거는 원래 권장 조항이지 이거 법인데 권장 조항이라고 기재부 장관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재정규칙 범죄화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같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해서 쓴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이제 세제로 가면 네. 이제 종부세 이제가 이제 모든 분들의 벌써 뜨겁더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재산세랑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약이 종부세랑 재산세랑 통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걷어서 네. 국세로 걷어가지고 예. 부동산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교부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방에 나눠줘요. 지금 같은 집에 대해서 재산세도 걷고 종부세도 또 걷죠. 비싼 집은.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주민은 네. 강남구에 재산세를 내죠. 일단 재산세도 내고 중앙정부에는 그리고 종부세를 종부세도 또 내고. 예, 그런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다는 것은 네. 재산세로만 다 몰겠다. 그럼 재산세가 그렇죠. 많이 거치겠네요. 근데 이제 종부세를 그거는 없애는 게 아니면. 또 원래 이 공약을 내건 취지에 의한다면 더 많이 거치면 안 되겠죠. 종부세가 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종부세, 재산세는 지금 집이 두 채건 세 채건 관계없이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네, 종부세는 집의 숫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까 네, 다 재산세로 통합하면 2주택, 3주택의 종부세도 어차피 다 그냥 집 금액을 더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내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뭐 종부세를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죠. 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똑같은 시도가 저 이명박 정부에 있었죠. 네. 공약이 대선 공약이 종부세 폐지였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 이유가 그때도 이제 한 2조 정도 됐었는데, 종부세 세수가 1년에 예, 2조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이미 지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종부세 걷어서 줄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네, 지방에 나눠주고 지방 그 돈 받아서 어디 쓰겠다고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지방 거죠. 교부세로.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거친 다음에 뭐 어디다 쓸까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예. 얼마를 거칠까를 계획도 똑같이 세우고 네. 그 거쳤을 때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음.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특히 많이 고도로 발달돼서 네. 이번에는 그 초과세수가 좀 있긴 했지만 이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고 네. 대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한 2, 3%도 오차가 안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럼 그 액수가 줄어들면 그거 모아서 지방 주기로 했던 돈인데 그럼 지방에는 무슨 돈으로 주느냐 그 말입니까? 그렇죠. 지방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뭐냐면 종부세를 안 걷는다 그러면 없어진 거고 돈이. 지방으로 안 가겠네요. 네. 그러겠죠. 만약 그 지역에서 거둔 거 그 지역에 쓴다 재산세로. 음. 그러면 강남 같은 거 엄청 이제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재산세로 다 흡수해서 재산세로 다 강남구가 써라. 지금도 재산세 거둔 거 강남구가 다 쓰지는 않죠. 강북이랑 나누기도 하고 그거는 그러던데요. 이제 뭐 서울이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서 예. 그 공동세분 재산세에서 재산세 반을 다 걷어가지고 그럼 n분의 1로 나눠주는. 골고루 분배. 네. 그랬더니 16대 1의 격차가 많이 지금 줄어들더라. 4대 1로 줄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냥 서울에서 쓰고 말 텐데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거죠. 그렇죠. 2조 한 거의 3조 가까운 돈인데, 종부세가. 예.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저기 영양군이나 의성군이나 울릉군 같은 곳은 자기들이 자체로 걷는 지방세보다 예. 전부 합친 것보다 음. 이 종부세가 많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그렇죠. 3조 원을 아끼고 그걸 지방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MB 정부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못한 거죠. MB도 대선을 하기 전에는 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근데 선거 때문에 뭘 줄인지 얘기 못 하겠고 선거 끝나면 2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큰소리 쳤는데 네. 그 소식은 영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줄일 거 없더라. 아니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어요. 액수는 많이 줄였었죠 그때 MB 정부 때 종부세 액수를. 그렇죠. 왜냐면 뭐. 그때 이제 그 세율을 좀 낮추고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예. 합산 이제 그래서 위헌 인별 판결. 네. 합산으로 인별로 과세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치던 게 줄었을 텐데. 한 1조 이하로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 텐데 네,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든 커버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MB 정부 때도 그렇죠. 세목을 없애지는 못하고. 네, 그때 좀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그 참여정부 때 좀 증세를 했어요. 그래서 네. 세계 잉여금이 30조가 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좀 덜 걸었어도 됐는데 완충이 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되게 예민한 문제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온 대안이 일단은 그 이번에 급격한 인상을 했기 전으로 돌아가자. 예. 그럼 한 1조 정도 줄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1조 커버할 게 있어야 종부세를 네. 깎아준다는 뜻인데 세목의 변화와 뭐가 무관하게 어디서 더 나올 때 없냐 있냐의 문제네요. 그러면 뭐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부처 간의 이해나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들어오던 세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료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렇긴 하겠죠. 자, 뭐 그리고 뭐 그 외에 종부세 뭐 LTV 올리고 이런 거 다 아시는 거일 테니까 넘어가고요. 예. 그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은 요게 저희의 그게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하는 이제 제도를 이제 그 저번에 공약을 냈어요. 그래서 그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자로 있을 때는 네. 소득공제율 주택 임차인한테 공제를 현행 40인데 50으로 인상하고 예. 공제액 한도도 300에서 400으로 상향한다. 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예. 그렇게 된 거라서 총 급여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저희 뭐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살면 이 2배로 늘려주기도 한다. 세액 공제율을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요즘 월세가 네. 급증하고 있는데 음. 월세 확대에 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월세를 내면 나라에서 일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공제를 소득 공제율이니까 예를 들면 그 월세를 공제액 한도가 400이다 최대 400이면 저 공제율 50%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을 그 세금을 내는 기준에서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한 몇십만 원 정도 줄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필요하면 월세 바우처를 주지 네, 소득 공제를 해주면 소득 높은 분들이 더 혜택 받는 거죠. 그렇죠. 연봉 많은 분이 월세 200만 원 낼 때의 혜택이 훨씬 크고 예, 연봉 적은 분이 월세 80만 원 내면 혜택이 작아지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맞습니다. 작아지는. 그러니까 월세 400을 내시는 거꾸로 해야지 왜 그걸 그렇게 해요? 월세 400 내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일까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낼수록 혹은 급여가 높을수록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진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네. 이제 역진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역진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누진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 다음이 지금 저는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어요. 네. 이 근로장려 세제는 지금 뭐 그 이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헛벌이 3천, 맞벌이 3,60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거를 한 20%씩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가구는 2,400. 그러니까 월 200이죠 월급이. 예.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3,600, 월 300. 음. 맞벌이 가구는 4,300이니까 400까지는 안 되고 뭐 한 300 한 그것보다 못 버는 분들은 나라에서 도와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제도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기초수급자들도 일을 안 해야 돈을 받잖아요. 일하는 순간 나라에서 주는 돈이 깎이니까 일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소득이 적죠. 예, 차라리 기본소득까지는 아니어도 음.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예. 뭐 예를 들어 월 50을 받더라도 난 또 일해서 뭐 몇십이라도 벌겠다 할 수 있는데 이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아예 열애시켜 버리고 그 이상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 차라리 이 제도로 통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해서 네. 단독 가구가 월 200이면 최저임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지금 생긴 지 제도가 14년 됐는데 지금 올해 한 5조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이게 사실은 조세 지출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은 복지 지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20% 상향을 하면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더 많이 늘어나니까 6조 이상이 되겠죠. 이게 그 1년에 2번 나눠주는데 아마 이 차상위 계층들한테는 굉장히 단비 같은 게 아닐까. 괜찮죠. 원래 옛날에는 이게 기준 금액이 낮고 예. 그래서 어차피 근로소득세도 안 내는 분들에게 세금을 내시는 건 고사하고 저희가 좀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기준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근로소득세 내시겠는데요? 그렇죠. 세금도 내고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딱 세금을 안 내는 수준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헛벌이 가구 3,600만 원이 세금을 안 내겠어요? 당연히 많이 내죠. 그 지금 지금 소득세를 한 절반 정도 안 내고 있거든요. 국민 한 45% 정도 안 내고 있는데 예. 중위소득이 지금 한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인 근로자가 딱 거기에 좀 맞춰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영미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금 뭐랄까 그 보수적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도거든요. 아, 그 일하면 더 줄게. 그렇죠. 일하는 일 워킹 안 푸어는 워킹 푸어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영미권에서만 예, 적용되는. 유럽에는 없어요. 아, 오죽하면 일을 못 하겠냐 이런 개념이죠 유럽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튼 이 지금 현재 한 421만 가구 정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 세제를 근로장려금을. 예.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럼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예, 받느냐고요? 연령별로. 연령별로 예. 젊을수록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세 미만이 2018년에 불과 2018년 1.8%였어요. 얼마 안 받는 됐어요. 사람 중에. 예. 그런데 19년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1인 가구 20대도 받을 수 있게 해줬더니 아, 28%가. 그러니까 아까 400만 중에 28%니까 한 100만이 넘는 20대가. 이것도 제가 항상 늘 문제라고 생각하던 1인 가구인데 저소득 가구가 진짜 불쌍한 분들인지 네. 아니면 특히 이제 젊은 계층의 경우엔 그냥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해 시켜주는 그런 계층인지 금수저까지 아니겠습니다만 요복한 가정인지 알 수가 없다 도저히. 차라리 맞벌이 가구가 한 아까 3,600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좀 형편이 그렇겠죠. 올 수도 있죠. 그렇겠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근데 20대는 그냥 20대라는 이유로 아무튼 갑자기 19년부터 크게 증가해가지고 예. 이게 액수도 늘고 사람도 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암호화폐 투자 수익 비과세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겠죠. 예, 굉장히 여기서 관심이 많은 것일 테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그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그 액수를 좀 늘리고 늦추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전면 폐지하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거 때도 이걸 재미를 봤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예. 이거 그러면 양도세는 안 내고 개인들도 내기 뭐 5천만 원까지만 봐주고 나머지는 다 내라 하는 것도 없애고 네. 공약에 따르면 네. 그동안 대주주라고 해서 연말에 뭐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해서 이듬해 양도세 내고 이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네. 그렇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대주주의 투자 활성화가 목적이랍니다. 대주주가 세금을 들려면 투자를 더 많이 할 거 아니냐라는. 근데 투자를 하면 누가 가져가죠? 본인이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 부과하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예. 연말에만 잠깐 10억 원 있으면 뭐 아니고 뭐 이런 그래서 거라서. 그것도 있죠. 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상장 기업의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별도의 양도세가 없네요.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러네요. 되겠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이 아니라 팔 때 기준으로 바꾼다든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과거의 제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매도는 뭐 강화될 것 같고요. 뭐 예. 이 3프로 TV 나와서 다 말씀하셨던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가 한도 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 비과세 한도가 이제 되게 낮았었는데 2억 원까지 상향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짜잘한 거긴 한데 재택근무 필수 기기 세제 지원이 있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예. 이제 그 사무 공간이 바뀌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저는 이게 하나만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통기업 세액 감면 요건 완화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예.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이 항상 많이 편성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유턴하는 기업이 없어요? 15년부터 19년까지 20건 중소기업까지 포함 20건인데 왜 안 돌아오겠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세금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세금 깎아주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기부. 예. 그러니까 세금보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가 중요하다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의 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예. 그 미국도 기부가 GDP 2%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오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 올리자고 하는 이유가 예. 기부는 뭐 기부하는 건 좋은 건데 기부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기부가 지금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그 개인 기부자 세액 공제 한도를 이제 1,000만 원 이하는 15%에서 20으로, 1,000만 원 넘는 사람들은 30에서 35로 추가 상향하는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쭉 한번 봤고요. 예, 시간이 한 10분이 약간 덜 남았는데 네, 이런저런 거 하려면 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좀 구조조정해야지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걸 공약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세금이 그렇다고 공약하셨어요 하면서 더 거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과거에는 보통 어떤 걸 줄입니까? 일단은 예산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음. 그 분야별, 그다음에 부서별, 성질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야별이 뭐냐면 어떤 방향이냐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정부는 SOC 줄였고. SOC였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 분야 예산이 많다. 다른 나라는 경제 분야 예산은 시장이 맡기고 예. 규제를 줄여주고 시장이 맡기고 대신 복지를 하는 것으로 지원한다. 근데 우리는 경제 분야 예산이 예. 많다고요? 예를 들면 뭐가 경제 분야 예산입니까? SOC, 음. R&D, 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리고 그 저기 뭐냐 농업. SOC는 철도 도로 까는 거니까 그거야 그 나라 깔아야지 민간이 깔지는 않을 거고 네. 그거야 안 할 수 없는 거고. R&D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R&D는 뭐예요? 그걸 왜 정부가 합니까? 기업이 R&D 하는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R&D 세액 공제를 확대시켜 주거나 뭐 이러는 게 더 나을 텐데 정부가 아직도 옛날처럼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공부를 해다 줘요? 네. R&D를? 그렇죠. 정부가 지정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데 네. 관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R&D로 먹고 사는 산업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고 R&D를 먹고 사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 무슨 연구원? 무슨 연구원 그 이공계만 예. 그 인문사회 쪽은 빼고 그 R&D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예, 예. 인문사회는 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공계 쪽에 R&D가 20한 지금 3, 4조 넘어가는데 그쪽이 한 85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네. 이제 그래서 그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그 대학 교수들 개인 연구자한테 그거 주는 거는 1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 기관을 거쳐가는 거죠. 아, 무슨 연구원에서 네. 대학교에다가 돈 주고 R&D 연구하라고 하고 네. 그 연구해 오면 어디 노벨상 탑니까? 아니면 그 연구해 온 걸 어디다 써요? 그런데 성공률이 음. 항상 95% 넘는다는 거예요. R&D 성공률이. 그럼 무슨 연구겠어요? 미리 다 이미 개발한 거 가지고 예산 따먹는 연구죠. 그렇죠. 하나만 한 거죠. 실패가 없는 저희 연구가 무슨 걸 의미할까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하던데 차라리 꼭 할 거면 그 공공 조달로 R&D를 구매하자 차라리. 그게 무슨 말이죠? 일반 R&D를 하고 알아서 각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기술을 정부가 사서 예. 뭐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면 기업들이 쓰게 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연구를 해서 뭘 했으면 이거를 정부가 사서 네네. 기업들한테 나눠줄 거면 나눠주자. 그렇죠. 아니면 그 연구만 하는 분들의 시장이 형성되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살 돈으로 정부가 알아서 연구를 한 후에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삼성전자한테 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 R&D의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있냐면 R&D 무역 수지라는 게 있어요. 네. R&D로 우리가 수입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수출하는 거 엄청난 적자죠 우리가. 그래서 좀 R&D 문제는 좀 진지하게 그 해당 부서도 예. 액수는 좀 줄이더라도 좀 좋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낭비다. R&D는 네, 그렇죠. 써야 하니까 쓰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약간 국가의 생각에서는 예.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직 지배적이니까. R&D 투자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R&D 투자를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 R&D 투자가 많아지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생태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생태계를 왜곡시켜요. 왜냐하면 그 R&D로 먹고 사는 또 좀비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좀비 기업들이 덤핑을 하는 거죠.
뭘 게- 덤핑을 하죠? 싸게 그 뭐 물건이든 기술이든 간에 싸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야 운영이 되는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D 특집 한번 해주세요, 소장님. R&D R&D 예산 뭐 낭비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이대로 낭비가 좋은가? 많습니다. 이게 최선인가? 제가 봐도 R&D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는 농업인데 네, 저희 농업은 한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 예산을 농업 예산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네. 차라리 이 농업 직불금 이런 거 주는 돈을 가지고 네, 차라리 그냥 농민 기본 수당이나 소득을 줘버리고 복지로. 그 돈이 그 돈, 농민한테 가는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좀 뭐랄까 땅을 갖고 있어야 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있는 분에게만 간다 직불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농업 소득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까 월세 소액공제랑 똑같은 컨셉이네요, 비슷한 그죠? 거죠. 많이 버는 분들에게 더 가는. 그리고 요즘은 거의 다 소작을 주거든요. 음. 연세대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이 한번 5만 평씩 소작을 하는 거예요. 기계로. 네. 특히 벼농사는 97%가 기계화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벼농사 짓죠. 예. 네. 근데 사실은 고부가 가치 농업은 음. 밭농사나 다른 예. 거잖아요. 안 해요. 그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럼 그 다음 시간은 농업 특집으로. 아니 진짜 예산 세는 걸 봐야지. 예. 그렇지 그리고 않겠어요? 방향을 바꾸면 네. 강력한 에너지가 되죠 우리나라에. 음.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 시장을 교란시켜 갖고 오히려 네. 잘 될 걸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낭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R&D부터 하실래요? 농업부터 하실? 농업 상관없습니다. R&D부터 합시다. 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새 정부의 조세 재정 지출 방향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 살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